한국 마음대로 해라. 한국 원하는 건 싹 다 지원하겠다. 현재 중동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을 제시하며 보호를 부탁한 나라가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댓글 남겨주세요. 새벽 2시 40분에 호르무즈 해협 관제센터 비상벨이 울렸는데 저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부다비 에너지 안보국 해상 감시팀 소속 분석관이었던 저는 숙소에서 뛰쳐나와 관제실로 달려갔는데 복도를 달리면서 창밖을 보니 페르시아만 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10여 명의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고 누군가 소리쳤어요. 레이더에 미확인 비행체 32개 포착됐다고요. 저는 메인 스크린을 쳐다봤는데 화면에는 작은 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론이었어요. 그것도 때로 움직이고 있었죠. 팀장이 소리쳤는데 유조선 2척이 공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LNG 운반선도 피격됐다고 하면서 영상 연결하라고 지시했어요. 보조 모니터에 현장 영상이 떴는데 바다 위에서 화염이 수백 미터 높이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유조선 선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불길이 파도 위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는데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된 작전이었거든요. 레이더 담당관이 보고했는데 드론들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다고 했어요. 북쪽에서 12대, 동쪽에서 9대, 남쪽에서 11대가 각각 다른 고도로 날아왔다고 하면서 완벽한 협동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는데 이 정도 규모의 드론 공격은 처음 봤거든요. 화면 속 유조선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는데 선체 중앙부가 찢어지면서 원유가 바다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검은 액체가 파도를 타고 퍼져나가는 게 보였는데 불길과 만나면서 바다 표면 전체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담당자가 급히 보고했는데 선박에서 조난 신호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선원들이 탈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조 요청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이 해안경비대에 연락하라고 지시했고 헬기 출동 준비를 하라고 소리쳤어요. 관제실 안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전화벨이 계속 울렸고 무전기에서는 현장 보고가 쏟아졌으며 모니터마다 경보음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레이더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드론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일부는 목표물을 공격한 후 후퇴하고 있었지만 몇 대는 아직 배회하고 있었어요. 추가 공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드론 몇 대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담당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격됐다고요.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했어요. 팀장이 물었는데 누가 쏜 거냐고요. 우리 전투기는 아직 출격 전인데 말이에요. 담당관이 화면을 확대하면서 대답했는데 UA 방공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동부 해안 기지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천궁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기억을 더듬었는데 몇 년 전에 도입한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제였다는 게 떠올랐어요. 당시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유럽 시스템을 두고 왜 한국 걸 사느냐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됐다고 들었는데 성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검증이 덜 됐다는 평가도 있었고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드론을 격추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또 다른 드론이 폭발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밤하늘에 불꽃이 터지면서 잔해가 바다로 떨어졌어요. 적외선 카메라가 그 장면을 선명하게 잡아냈는데 드론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담당관이 보고를 계속했는데 현재까지 5대 격추됐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드론들은 항로를 이탈해서 후퇴 중이라고 하면서 방공망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놀랐는데 천궁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드론이 탐지되고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기까지 몇 초밖에 안 걸린 것 같았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추가 보고를 했는데 시스템이 자동 모드로 작동 중이라고 했어요. 인간 개입 없이 위협을 식별하고 요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탑재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팀장이 천궁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통신 담당자가 기지와 연결했습니다. 시스템 정상 작동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고
추가 요격 준비 완료 상태라고 했어요. 미사일 재고도 충분하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는데 최악의 상황은 막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유조선 2척이 불타고 있었고 LNG 운반선도 손상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선원 부상자가 최소 1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자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구조팀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새벽 3시가 넘어가면서 상황실은 혼란에 빠졌는데 각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유조선 국적국들이 상황 보고를 요구했고 보험사들도 연락해왔으며 언론사들도 취재 요청을 넣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피해 규모를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배럴 적재량이었어요. 2척이면 400만 배럴이었고 LNG 운반선까지 포함하면 에너지 시장이 출렁일 규모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즉시 반응할 거였고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할 게 뻔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단발성 공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만약 또 공격이 온다면요? 만약 선박들이 항로 통과를 거부한다면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결과가 끔찍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평균 2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통과하는 곳이었고 전 세계 LNG 물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항로였거든요. 이 길이 막히면 세계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거였어요. 팀장이 저를 불렀는데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장관에게 올라갈 문서라고 하면서 1시간 내로 완성하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만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새벽 풍경이었지만 바다 위에서는 여전히 유조선이 불타고 있었고 저 멀리 하늘에서는 천궁 시스템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공망이 우리를 지켜준 밤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며칠 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해가 떠 있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페르시아만을 오가는 선박들로 수평선이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아침 바다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선박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해상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가 평소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실시간 추적 데이터를 확인해봤는데 새벽 공격 이후로 항로 진입을 중단한 선박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유조선들이 해협 입구에서 멈춰 서 있었고 LNG 운반선들도 대기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어요. 컨테이너선과 화물선까지 포함하면 페르시아만 안쪽에 묶여있는 선박이 수백 척은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는데 해운사 담당자였어요. 급박한 목소리로 물었는데 안전이 보장되느냐고요. 선박을 출항시켜도 되는지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는데 방공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해도 모든 드론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담당자는 제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는지 한숨을 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오전 내내 비슷한 전화가 이어졌는데 선사들과 화주들과 보험사들이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항로가 안전해지느냐고요. 언제 정상 운항이 재개되느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었어요. 점심때쯤 에너지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왔는데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라고 했습니다. 왕궁 별관 회의실로 가라고 해서 서둘러 차를 몰았는데 도로 위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국제 유가가 개장 직후 폭등했다는 소식이었는데 배럴당 가격이 하루 만에 15% 올랐다고 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했고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가가 말하고 있었어요. 왕궁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 이미 고위 관료들 차량이 빼곡하게 서 있었는데 긴박한 상황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에너지 장관과 경제 장관, 외교 장관까지 모여 있었고 해운청장과 항만공사 사장도 참석해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회의를 준비했는데 장관이 들어오면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먼저 상황 보고를 했는데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새벽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대기 선박이 300척을 넘었다고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유조선만 100여 척이고 LNG 운반선이 50척 이상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화물선과 컨테이너선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해운청장이 추가 설명을 했는데 선사들이 항로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보험사들도 전쟁 위험 할증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하면서 일부는 아예 보험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 없이는 운항할 수 없으니 선박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였는데 사실상 항로가 마비된 상태라고 평가했어요. 경제장관이 물었는데 페르시아만 안쪽에 묶인 선박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UAE 항구에 정박 중인 유조선들도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적재된 원유를 언제 수출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항만공사 사장이 대답했는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어요. 육로 수송은 물량을 감당할 수 없고 파이프라인도 용량이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결국 해상 운송밖에 없는데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는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UAE 경제가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원유 수출이 막히면 재정 수입이 줄어들 거였고 LNG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교 장관이 발언했는데 국제사회 반응을 보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어요. 특히 에너지 수입국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LNG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페르시아만에서 오고 있어서 비상 상황이라고 했고 유럽도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난리라고 보고했어요. 에너지 장관이 모니터를 켜면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화면에는 페르시아만 일대 선박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빨간색 점들이 해협 입구와 만 안쪽에 밀집해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선박들이었어요. 장관이 설명했는데 이 선박들이 적재한 에너지 물량을 계산하면 천문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유만 수천만 배럴이고 LNG는 수백만 톤이라고 하면서 이게 전부 묶여 있다고 했어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세계 에너지 시장 압박이 커질 거라고 했는데 이미 아시아 현물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추가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선박 대기 시간을 분석한 결과라고 말했어요. 평균적으로 선박들이 이틀 이상 대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는 사흘째 정박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운임 손실과 지연 비용을 계산하면 하루에 수억 달러 규모라고 했고 이게 누적되면 해운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 거라고 분석했어요. 경제장관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는데 이 상황이 일주일만 지속돼도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제조업이 영향을 받을 거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거라고 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에너지 장관이 물었는데 해결책이 있느냐고요.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항로를 다시 여는 방법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외교 장관이 대답했는데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어요. 항공모함 전단 파견을 요구했다고 하면서 미 해군이 호위하면 선사들도 안심하고 운항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고 했는데 곧 함대를 보낼 거라는 비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는데 미국이 움직이면 상황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였습니다. 저도 안도했는데 미 해군 항모 전단이라면 드론 위협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는데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대기 선박이 700척을 돌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있는 사이에 400척이나 더 늘어난 거였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해운 전문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선박 적체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하면서 수에즈 운하 봉쇄 때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했어요. 호르무즈는 대체 항로가 없다고 했는데 수에즈는 아프리카를 돌아가면 되지만 호르무즈는 우회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더 치명적이라고 말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모니터를 켰는데 국제뉴스 채널에서는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협 입구 상공에서 찍은 항공 영상이었는데
수평선 끝까지 선박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대한 유조선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였는데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었습니다. 기자가 코멘트하고 있었는데 세계의 바다가 멈췄다고 표현했어요. 에너지 대동맥이 막혔다고 하면서 각국 정부가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는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700척의 선박이 바다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세계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미국 함대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미국 함대가 온다는 소식은 사흘 후 현실이 됐는데 그날 아침 관제실 레이더에 대형 함정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중심으로 한 전단이 오만 해역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으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구축함 4척과 순양함 2척, 그리고 잠수함까지 포함된 완전한 전투 편성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함대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안도감을 느꼈는데 세계 최강 해군이 도착했으니 이제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에너지부 회의실에 다시 소집됐을 때 분위기가 한결 밝아져 있었는데 장관들 표정에서 긴장이 풀린 게 보였어요. 외교 장관이 보고했는데 미 해군 사령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항모 전단이 해협 경비 작전을 시작할 거라고 하면서 선박 호위 임무를 맡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전투기들이 정찰 비행을 하고 구축함들이 대공 방어를 담당할 거라고 했는데 드론 위협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물었는데 언제부터 선박 통과가 재개되느냐고요. 외교 장관이 대답했는데 이틀 안에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먼저 안전 점검을 하고 항로를 확보한 다음 순차적으로 선박들을 통과시킬 거라고 하면서 일주일이면 적체가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회의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는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고요. 700척이 넘는 선박들이 곧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요. 저도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수정했는데 상황 전망을 낙관적으로 바꿨어요. 미 해군 개입으로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는데 에너지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가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미 함대 도착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시장이 안심하고 있다는 신호였는데 선물 거래에서도 낙관론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들이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FA-18 슈퍼 호넷들이 편대를 이루어 해협 상공을 정찰 비행했는데 위압적인 무력 과시였습니다. 구축함들도 대공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고 이지스 시스템이 광범위한 공역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관제실에서 미 해군 작전을 모니터링했는데 완벽한 전개였습니다. 드론이 접근할 여지가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방어망도 촘촘하게 구축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선박 호위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기 중인 선박들은 그대로였어요. 미 해군은 정찰만 할 뿐 실제로 선박을 호위해서 통과시키는 작전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아했는데 뭔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해운청장에게 문의했더니 그도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미 해군 측에 여러 번 문의했는데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묻지만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대기 선박수가 800척을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선박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고 기존 선박들은 여전히 묶여 있었어요. 미 항모 전단은 해협 인근 해역에서 순찰만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호위 작전은 없었습니다. 에너지부에서 또 긴급 회의가 소집됐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장관들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는데 외교 장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는데 선박 호위를 언제 시작할 거냐고 추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 해군 사령부 답변이 애매했다고 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평가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물었는데 도대체 뭘 평가한다는 거냐고요. 함대까지 보내놓고 왜 작전을 시작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외교 장관이 대답할 수 없었는데 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는데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미국이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왜 호위 작전을 시작하지 않는 걸까요? 해운 청장이 현장 상황을 보고했는데 선사들이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 해군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대기해야 하느냐고 따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선사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선언했는데 육로나 파이프라인을 통한 우회 수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고했어요. 경제장관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는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함대가 왔는데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투자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어요. 처음에는 함대 도착으로 하락했던 가격이 이제 반등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장이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뭔가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 해군의 작전 범위를 추적해보니 해협 주변만 순찰하고 있었는데 정작 선박들이 대기하는 구역에는 접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비행 경로도 확인했는데 해협 상공만 왔다 갔다 할 뿐 페르시아만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는데 단순한 작전 지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는데 미 해군은 여전히 정찰만 하고 있었어요. 선박 한 척도 호위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안전 보장 조치도 없었습니다. 대기 선박수는 900척에 육박했고 에너지 시장은 혼란에 빠졌어요. 세계는 미국이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수정하면서 전망을 바꿔야 했는데 낙관론을 철회하고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적었어요. 미 해군 개입에도 불구하고 항로 재개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썼는데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관제실에서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미국이 일부러 안 푸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그가 대답했는데 함대를 보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추측했어요.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그의 말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무엇 때문에 세계가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는데 바다 위에는 여전히 수백 척의 선박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 항모 전단도 그 근처 어딘가에 있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세계의 바다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사흘 더 이어졌는데 그날 밤 모든 게 다시 무너졌어요. 자정이 막 지났을 때 관제실 경보음이 또다시 울렸는데 저는 숙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복도를 뛰어가면서 창밖을 보니 이번에도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방향이 달랐어요. 첫 번째 공격 때보다 더 서쪽이었는데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관제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이미 비상체제였는데 담당관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또다시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돼 있었고 이번에는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팀장이 소리쳤는데 LNG 운반선이 피격됐다고 했어요. 미사일 공격이라고 하면서 선체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현장 영상이 떴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멎었어요. 거대한 화염 기둥이 수백 미터 높이로 치솟고 있었는데 LNG가 폭발하면서 만들어낸 불길이었습니다. 오렌지색과 흰색이 뒤섞인 폭발이 바다 위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적외선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에서는 열기가 얼마나 강렬한지 알 수 있었는데 주변 바다가 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신 담당자가 급히 보고했는데 선박에서 조난 신호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선체가 두 동강났다고 하면서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재가 너무 심해서 배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구조 요청이 절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레이더 담당관이 분석 결과를 보고했는데 미사일은 북동쪽에서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발사 지점을 역추적했는데 이란 영토 방향이라고 하면서 순항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말했어요. 드론 공격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강력하고 정확한 무기가 사용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생각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 함대가 와 있는 상황에서 또 공격이 일어났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격자들이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였고 아니면 미국이 실제로 막지 못한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였어요. 팀장이 물었는데 미 해군은 뭐 하고 있었느냐고요. 항모 전단이 있는데 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느냐고 따졌습니다. 담당관이 확인했는데 미 함대는 해협 입구에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공격 지점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서 탐지는 했지만 요격 범위 밖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는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 해군이 있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세계 최강 함대가 있는데도 공격이 성공했다는 게 충격이었고 선박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명백해진 거였어요. 해안경비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구조작전을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헬기 3대가 출동했고 고속정 5척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화재가 너무 심해서 접근이 어렵다고 했어요. 바다 위에 LNG가 퍼지면서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다고 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1시쯤 첫 생존자가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선원 3명이 구명 보트로 탈출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승무원들은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최소 1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폭발 당시 선교에 있던 항해사라고 했는데 시신 수습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 손실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선박 가치만 수억 달러였고 적재된 LNG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충격이었는데 이제 선사들이 완전히 겁을 먹을 거였습니다. 동이틀 무렵 에너지부에서 긴급 소집 연락이 왔는데 2시간 후 왕궁에서 회의가 열린다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출발했는데 차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이미 터져 있었는데 아나운서가 긴박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공격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LNG 운반선이 미사일에 피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고 선박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어요. 왕궁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는데 장관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바로 상황 보고를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LNG 운반선 한 척이 완전히 손실됐다고 말했는데 선원 1명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선박 잔해가 아직도 불타고 있다고 하면서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외교 장관이 발언했는데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함대가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도대체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따졌어요. 백악관에 항의했다고 하면서 미 해군의 무능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반응이 이상했다고 했는데 사과나 해명 대신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보고했어요. 경제장관이 시장 반응을 설명했는데 LNG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현물 시장에서 패닉 바잉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일본과 한국 바이어들이 물량 확보에 나섰다고 했어요. 가격이 하루 만에 40% 올랐다고 하면서 이건 역사상 최대 상승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운청장이 추가 보고를 했는데 선사들이 공황 상태라고 말했어요. LNG 운반선 소유주들이 전부 회항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서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던 선박들이 돌아서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조선 선사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누구도 이 해역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는데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미 함대가 있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됐고 공격자들은 계속해서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었어요. 선박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였고 페르시아만은 완전히 고립될 거였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물었는데 대안이 있느냐고요. 이대로 가면 UAE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면서 원유와 LNG를 수출하지 못하면 재정이 파탄 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바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는데
아부다비 시내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 바다 너머에서는 선박이 불타고 있었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해결책이 실패했고 이제 우리는 다른 답을 찾아야 했어요. 다른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는데 그 답의 일부를 우연히 듣게 된 건 사흘 후였어요. 에너지부 복도에서 미국 대사관 무관과 마주쳤는데 그는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함께 영국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던 사이였는데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갔고 이렇게 아부다비에서 다시 만난 거였어요. 복도 한쪽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고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는데 요즘 워싱턴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고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미 해군이 언제쯤 선박 호위를 시작할 거냐고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한숨을 쉬었는데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건 공식 발언이 아니라고 먼저 말했는데 친구로서 하는 얘기라고 전제했습니다. 미 해군은 선박 호위를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는데 왜냐고요? 함대까지 보내놓고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목소리를 낮췄는데 이건 전략이라고 말했어요. 워싱턴의 전략이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죽고 있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데 왜 해결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말했는데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셰일 오일 혁명 이후 에너지 수출국이 됐다고 하면서 유가가 오르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이익을 본다고 설명했어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미국산 LNG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동 공급이 막히면 미국 물량이 더 비싸게 팔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는데 커피잔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부러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냐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정확히는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완전히 폭발하지도 않게 하고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게 한다고 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도 너무 오르지도 않게 조절한다고 했는데 그게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는데 그럼 선박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천척 가까이 되는 배들이 묶여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는데 결국 움직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선사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통과하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더 내고라도 운항할 거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막힌 건 아니니까 조금씩 흘러갈 거라고 하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워싱턴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통제라는 측면도 있다고 그가 덧붙였는데 이 위기로 중동 국가들이 미국 안보 우산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자체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으니 미국 무기를 더 사야 할 거라고 하면서 미군 주둔도 더 받아들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중동에서 미국 영향력이 강화되는 거라고 하면서 이것도 전략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가 계속 말했는데 항모 전단은 일종의 쇼라고 했어요. 세계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찰 비행하고 순찰하면서 존재감만 과시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펜타곤 계산이라고 설명했어요. 동맹국들은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고 적들은 미국 군사력을 의식할 거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 없이도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물었는데 그럼 공격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계속 날아오는데 미 해군이 그냥 보고만 있는다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가 대답했는데 선택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어요. 너무 큰 공격은 막지만 작은 건 내버려 둔다고 하면서 완전한 안전도 완전한 혼란도 아닌 중간 지점을 유지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균형점이 미국에 가장 유리하다고 하면서 에너지 가격도 적당히 높고 중동도 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어요. 저는 손이 떨렸는데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다 계산된 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데 미국은 그걸 이용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제 표정을 보면서 말했는데 화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지정학이라고 하면서 모든 강대국이 똑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고 도덕이 아니라 이익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하면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고 카페테리아를 나왔는데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도우러 온 게 아니었고 오히려 위기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였고 믿었던 동맹이 실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앉았는데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는데 미국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오지 않을 거였고 온다 해도 진짜 도움을 주지 않을 거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는데 사무실 창문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천척의 선박이 떠 있었고 미국 항모도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계산된 방치였고 전략적 무관심이었으며 우리는 그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는데 그 답의 시작을 목격한 건 이틀 후였어요. 에너지 장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특별회의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장소가 평소와 달랐는데 왕궁 본관이 아니라 외곽 별궁이라고 했어요. 극비 회의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도 가져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면서 차를 몰고 갔는데 사막 도로를 한참 달려야 하는 곳이었어요. 별궁 입구에서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받았는데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금속 탐지기로 검색했고 가방 안을 전부 확인했는데 들어가기까지 30분이 걸렸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는데 규모가 작았습니다. 1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는데 UAE 에너지 장관과 외교 장관이 보였고 낯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는데 아랍 전통 복장이 아니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에너지 장관이 저를 보고 앉으라는 손짓을 했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면서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들어왔는데 뒤따라 오만 외교 장관도 왔어요. 그리고 카타르 대표단도 입장했는데 이건 단순한 UAE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걸프 협력회의 핵심 국가들이 모두 모인 거였는데 평소 같았으면 공식 발표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UAE 에너지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명확하다고 말했는데 호르무즈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국 함대가 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고 하면서 선박들은 여전히 묶여있고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거라고 했는데 원유와 가스 수출이 막히면 재정이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거들었는데 사우디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수백만 배럴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몇 달만 지속돼도 국가 예산에 심각한 구멍이 생긴다고 분석했어요. 비전 프로젝트들이 전부 지연될 거라고 하면서 경제개혁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만 외교 장관도 발언했는데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해협이 막히면 오만 항구들도 고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물류가 끊기면 오만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건 지역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카타르 대표가 추가했는데 LNG 수출국 입장에서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데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한다고 하면서 이 항로가 막히면 카타르 경제 근간이 흔들린다고 토로했어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는데 모두가 같은 위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전부 석유와 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출구가 막힌 거였어요. UAE 외교 장관이 입을 열었는데
우리가 미국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지켜봤지만 그들은 진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사우디 장관이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거냐고요. 미국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UAE 장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는데 우리에게는 자산이 있다고 말했어요. 에너지 매장량과 재정 능력과 지리적 위치라고 하면서 이걸 활용하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만 장관이 관심을 보였는데 새로운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UAE 장관이 설명했는데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협이 위험하다면 해협을 피해가는 항로를 만들자고 하면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어요.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는데 말이 쉽지 실제로 가능한 일이냐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호르무즈를 우회한다는 건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든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 거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UAE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렀다고 말했어요. 손짓을 하자 문이 열렸는데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소개가 이어졌는데 국제 엔지니어링 기업 대표들이었어요. 미국 회사와 유럽 회사 그리고 일본 회사 대표가 있었는데 각자 노트북과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UAE 장관이 그들에게 설명을 요청했는데 호르무즈 우회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해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결과를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회사 대표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는데 노트북을 연결해서 화면에 지도를 띄웠어요. 페르시아만과 주변 지형이 표시돼 있었는데 여러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했는데 우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했어요. 첫째는 육로 파이프라인이고 둘째는 육해복합 운송이며 셋째는 새로운 해상 항로 개척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고 하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했어요. 육로 파이프라인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했는데 페르시아만에서 홍해까지 연결하려면 1000km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공사가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했어요. 수천억 달러가 들 거라고 추정했는데 그것도 원유 파이프라인만 계산한 거고 가스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육해복합 운송도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페르시아만에서 육로로 운송한 다음 다른 항구에서 다시 선적하는 방식인데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어요. 물류 비용이 너무 높아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새로운 해상 항로는 더 어렵다고 했는데 지리적으로 호르무즈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페르시아만은 막다른 바다라고 하면서 나가려면 반드시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회사 대표도 비슷한 결론이었는데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보고했어요. 일본 회사는 환경 영향까지 언급하면서 사막 생태계 파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회사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는데 호르무즈 우회는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최소한 현재 기술과 경제 여건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는데 희망이 꺾인 것 같았어요.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는데 결국 미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때 UAE 장관이 손을 들었는데 아직 한 팀이 더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가리키면서 마지막 발표를 들어보자고 제안했는데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문이 열렸는데 동양인 엔지니어 3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UAE 장관이 소개했는데 한국에서 온 건설 엔지니어링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뛰었는데 한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거든요. 천궁 방공 시스템을 만든 나라였고 첫 번째 드론 공격을 막아낸 기술의 주인이었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는데 노트북을 연결하면서 인사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는데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희는 다른 제안을 가져왔다고 말했는데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는데 이전 발표들과 달랐어요. 완전히 새로운 경로가 그려져 있었는데
페르시아만에서 직접 오만해로 연결되는 선이었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화면을 주시했는데 저도 숨을 죽이고 봤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설명이 시작되기 전에 UAE 에너지 장관이 손을 들었는데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한국 팀만 들을 게 아니라 모든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회사 대표들도 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일본 엔지니어들이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표정이 회의적이었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또 다른 불가능한 제안을 듣는 표정이었는데 한국 팀을 보는 시선에 우월감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개의치 않고 발표를 계속했는데 화면의 지도를 확대하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제안하는 건 사막 운하와 에너지 회랑 복합 프로젝트라고 말했는데 페르시아만 서쪽 해안에서 시작해서 UAE와 오만 국경을 넘어 오만해까지 연결되는 180km 경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실제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운하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동시에 석유가스 파이프라인과 전력망까지 함께 구축하는 통합 인프라라고 소개했어요. 미국 회사 대표가 즉시 반박했는데 180km 운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160km인데 그것도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서 현대의 그 규모를 사막에서 건설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어요. 비용과 시간을 계산해 봤느냐고 따지면서 수조 달러가 들고 10년은 걸릴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조용히 대답했는데 저희 계산으로는 4천억 달러에 5년이면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는데 미국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4천억 달러라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면서 수에즈 운하 확장 공사만 해도 10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지적했어요. 처음부터 새로 파는 건데 그 비용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비웃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화면을 바꿨는데 상세한 공사 계획이 나타났어요. 단계별 시공 방식을 설명했는데 최신 굴착 기술과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인 굴착기와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을 동원해서 24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인력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유럽 회사 대표가 끼어들었는데 사막 환경을 고려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곳에서 어떻게 연속 작업을 하느냐고 하면서 장비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어요. 모래 폭풍도 문제고 지하수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환경적 장애물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대답했는데 저희는 이미 중동 사막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우디 신도시 건설과 UAE 인프라 사업을 수행했다고 하면서 사막 시공 기술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장착된 특수 장비를 사용하고 모래 폭풍 대비 보호막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단언했어요. 일본 대표가 질문했는데 물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운하에는 바닷물을 채워야 하는데 증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면서 사막 기후에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증발할 거라고 지적했어요. 한국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는데 해수 순환 시스템 설계도였습니다. 양쪽 끝에서 바닷물을 계속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 펌프 시스템과 수문을 통해 자연 순환을 유도한다고 말했어요. 증발량을 계산했고 그에 맞는 보충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하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다시 반박했는데 선박 통과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대형 유조선이 통과하려면 수심이 최소 20m는 돼야 하는데 그 깊이로 180km를 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굴착량만 해도 수십억 톤일 텐데 그걸 어디다 처리할 거냐고 하면서 환경 재앙이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대답했는데 굴착토는 제방 건설에 재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운하 양쪽에 제방을 쌓아서 모래 유입을 막는데 그 자재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일석이조라고 설명했어요. 수심은 구간별로 차등 설계한다고 했는데 주요 구간만 20m로 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깊게 판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대표가 비용 내역을 물었는데 4천억 달러 근거가 뭐냐고 따졌어요. 한국 팀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상세 내역을 보여줬는데 굴착 비용 2천억 달러,
제박 및 구조물 1,000억 달러, 파이프라인 및 부대시설 800억 달러, 그리고 예비비 2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단가와 물량이 계산돼 있었는데 과거 프로젝트 실적을 기반으로 산출했다고 말했어요. 일본 대표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는데 계산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했어요. 비용은 최소 2배로 늘어날 거고 기간도 10년은 걸릴 거라고 하면서 결국 실패할 프로젝트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는데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한국이 수행한 해외 프로젝트 목록이 나타났는데 사우디 주베일 산업단지 건설,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쿠웨이트 신항만 건설 등이 나열돼 있었어요. 각 프로젝트마다 규모와 완공 시기가 적혀 있었는데 전부 예산 내에서 기한 내에 완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주베일 프로젝트를 언급했는데 사막 한가운데 세계 최대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했다고 말했어요. 당시에도 서구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이 해냈다고 하면서 70년대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고 했는데 하지만 결과로 증명했다고 말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는데 서구 엔지니어들 표정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한국의 실적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실제로 중동 곳곳에 한국이 건설한 인프라가 있었고 그게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발언했는데 한국 기업들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하면서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어요. 미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는데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5년 안에 완공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확답할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한국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착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허가와 승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자금 조달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그 조건만 충족되면 5년 내 완공을 보장한다고 단언했는데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UAE 장관이 다른 전문가들을 쳐다봤는데 반론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미국, 유럽, 일본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침묵했는데 더 이상 기술적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국 팀이 준비한 자료가 너무 치밀했고 과거 실적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는데 모두가 화면 속 운하 설계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180km 사막을 가로지르는 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불가능해 보였지만 한국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UAE 장관이 한국 팀장에게 물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한국 팀장이 대답했는데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직접 연결되니 해협 위협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면서 에너지 수출이 안정화되고 중동이 새로운 물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이게 실현되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였습니다. 모든 게 바뀐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한국 팀장이 발표를 계속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더 상세한 설계도를 공개했는데 단순한 운하가 아니라 완전한 에너지 회랑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는 3차원 입체 모델이 나타났는데 운하 양쪽으로 파이프라인이 평행하게 달리고 있었고 그 위로 송전탑이 세워져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는데 이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 인프라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선박 운하로 대형 유조선과 LNG, 운반선이 직접 통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폭은 400m, 수심은 최대 25m로 설계됐다고 설명했어요. 이 규모면 20만 톤급 선박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에즈 운하보다 여유 있는 설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인데 운하 북쪽에 원유 파이프라인 2개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2개를 건설한다고 했어요. 하루 1,000만 배럴 원유와 2억 세제곱미터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면서 페르시아만 전체 수출량의 절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셋째는 전력망인데 운하 남쪽에 초고압 송전선을 구축해서 걸프 국가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한다고 했어요. 태양광 발전소도 운하 주변에 건설해서 프로젝트 자체 전력을 공급하고
남는 전기는 영내 국가들과 공유한다고 설명했는데 에너지 자립과 협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물었는데 통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선박이 이 운하를 통과하는데 며칠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팀원이 계산서를 보여주면서 대답했는데 평균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라고 말했어요. 180km를 시속 12에서 15km로 항해하면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수에즈 운하 통과 시간과 비슷하다고 비교했습니다. 대기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 정도로 계획하면 된다고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과보다 오히려 빠를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오만 외교 장관이 질문했는데 오만 쪽 출구는 어디에 만들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지도를 확대하면서 두하르 지역을 가리켰는데 오만 동부 해안의 천연 항만 지역이라고 설명했어요. 수심이 깊고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형이 있어서 항만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만해로 바로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 밖이라는 거라고 강조했는데 이란 위협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안전한 해역이라고 설명했어요. UAE 외교 장관이 물었는데 공사 중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거냐고요. 180km나 되는 현장을 보호하는 게 가능하냐고 하면서 드론 공격이나 테러 위협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보안 계획 슬라이드를 보여줬는데 다층 방어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말했어요. 우선 현장 전체에 레이더망을 구축하고 천궁 방공 시스템을 여러 지점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드론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인 감시 시스템과 인공지능 경보 체계를 운영해서 24시간 현장을 모니터링한다고 했는데 한국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했어요. 카타르 대표가 경제성을 물었는데 운하 통행료는 얼마나 받을 계획이냐고요. 투자 회수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고 하면서 수익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팀이 재무 계획서를 펼쳤는데 선박 한 척당 평균 50만 달러 통행료를 받는다고 가정했다고 말했어요. 하루 평균 30척이 통과한다고 계산하면 연간 50억 달러 수입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운영비 제외하고 순수익이 30억 달러 정도라고 추정했습니다. 4천억 달러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은 약 15년에서 20년 사이라고 분석했는데 장기 인프라 투자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어요. 게다가 파이프라인 사용료와 전력 판매 수익까지 합치면 회수 기간이 더 단축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회사 대표가 다시 끼어들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국제 협력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이 규모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한국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면서 미국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느냐고 넌지시 물었어요. 한국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는데 물론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계약자는 한국이 맡아야 한다고 했는데 전체 설계와 공정 관리를 한국이 총괄하고 세부 공종은 다른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다만 한국의 시공 방식과 품질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 그래야 기한 내 완공이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대표가 환경평가는 했느냐고 물었는데 이제는 반박이라기보다 실제 관심에서 나온 질문 같았어요. 한국 팀원이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여줬는데 두껍게 준비된 문서였습니다. 사막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는데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어요. 운하 양쪽에 녹지대를 조성해서 사막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환경 개선에 기여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 정말 5년이면 가능하냐고 또 물었어요. 이번에는 도전하는 투가 아니라 확인하는 어조였는데 단계별 일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팀이 공정표를 띄웠는데 5년이 4계절로 나뉘어 있었고 각 분기마다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었어요. 첫 해에는 기본 설계 완료와 초기 굴착 시작이라고 했고 2년째에는 주요 구간 굴착 30% 달성이라고 했습니다. 3년째에는 굴착 70%와 파이프라인 착공이고 4년째에는 운하 연결과 수문 설치라고 했는데 마지막 5년째에는 시험 운영과 정식 개통이라고 계획돼 있었어요. 각 단계마다 예비 기간이 포함돼 있어서
지연 리스크도 관리한다고 설명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는데 서구 엔지니어들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한국팀의 준비가 완벽했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UAE 에너지 장관이 중동 국가대표들을 쳐다보면서 물었는데 의견이 어떠냐고요? 사우디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오만 장관도 동의했는데 오만으로서도 새로운 항만과 물류 거점을 얻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하면서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어요. 카타르와 UAE 대표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호르무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역사가 바뀌는 걸 느꼈는데 중동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천궁 방공 시스템으로 드론을 막았던 그 나라가 이제 바다를 만들겠다고 제안하고 있었고 중동은 그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UAE 장관이 한국 팀장에게 물었는데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고요. 한국 팀장이 대답했는데 결정만 내려주시면 3개월 내로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장비 확보 계획도 세워뒀고 인력 동원 준비도 돼 있다고 하면서 승인만 떨어지면 즉시 움직이겠다고 확답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또다시 모든 걸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어요. 한국팀 발표가 끝나고 회의가 휴식에 들어갔을 때 제 휴대전화에 비상 연락이 왔는데 관제실에서 긴급 호출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복귀하라고 하면서 중대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와서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긴급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이 표정이 굳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저도 정확히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관제실에서 즉시 오라고 했다고 전했는데 장관이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에너지부 본부로 향하는데 도중에 라디오에서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만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아나운서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사우디 해상 유전 시설이 공격받았다고 하면서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어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는데 이건 이전 공격들과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유전 시설 자체를 타격했다는 건 에너지 생산 기반을 노린 거였고 파급력이 훨씬 클 거였어요. 관제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형 스크린에 현장 영상이 떠 있었는데 사우디 동부 해안 유전 시설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타고 있었는데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레이더 담당관이 보고했는데 이란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40여 대가 동시에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협공했고 목표물은 해상 플랫폼과 육상 연결 시설이었다고 하면서 정밀 타격이었다고 분석했어요. 사우디 방공망이 일부를 요격했지만 전부 막지는 못했다고 했는데 최소 15대 이상이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팀장이 피해 규모를 설명했는데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해상 플랫폼 3곳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면서 그중 2곳에서 화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유 생산 시설이 손상됐고 파이프라인 일부가 파열됐다고 하면서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어요. 1일 생산량이 최소 20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건 세계 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 담당자가 추가 보고를 했는데 사우디 측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전했어요. 왕실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군이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제 옆에서 한숨을 쉬었는데 이제 끝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사우디 생산이 타격받으면 페르시아만 전체가 흔들린다고 하면서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에 뜬 국제 유가가 실시간으로 폭등하고 있었는데 배럴당 가격이 분 단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공격 소식이 전해진 지 30분 만에 20% 상승했고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였는데
트레이더들이 공급 부족을 우려하며 사재기에 나서고 있었어요. 담당관이 보고했는데 뉴욕과 런던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변동폭이 너무 커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하면서 이런 일은 10년 만이라고 덧붙였어요.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도쿄와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 노트북으로 뉴스를 확인했는데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CNN은 중동 에너지 위기 최악 국면이라고 타이틀을 뽑았고 BBC는 제3차 오일 쇼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었는데 석유 애널리스트가 말하고 있었어요. 사우디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높았던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급망 자체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에너지 장관이 긴급 전화를 받았는데 사우디 측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통화 내용을 들으니 사우디가 걸프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이란 공격에 맞서 연합방어 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장관이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다시 왕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확대 회의가 소집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군 수뇌부도 참석한다고 하면서 상황이 군사적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차를 타고 왕궁으로 향하는데 창밖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라디오에서는 계속 긴박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각국 정상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중동 안정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중국과 일본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했는데 전 세계가 중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왕궁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도 와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오만 대표단도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 팀도 다시 불려온 상태였어요. UAE 국왕이 직접 참석했는데 평소에는 장관급 회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나선 거였습니다. 국왕이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무게감 있었어요. 오늘 사우디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는데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나 서방 동맹국들을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단언했어요.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화상으로 발언했는데 생산시설 복구에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보고했어요. 그동안 사우디 수출량이 크게 감소할 거라고 하면서 이건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안전이라고 했는데 공격이 계속되면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호르무즈가 막히고 생산시설까지 공격받으면 중동 에너지 산업이 마비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국왕이 한국 팀장을 쳐다봤는데 아까 발표한 프로젝트가 정말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5년이면 완성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확답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일어서서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자금과 허가만 보장된다면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해냈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해낼 거라고 확신했어요. 국왕이 주변을 둘러봤는데 장관들과 군 수뇌부를 쳐다보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발언했는데 군사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항로가 생기면 방어해야 할 지점이 분산되고 호르무즈 의존도가 낮아진다고 하면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너지 장관도 동의했는데 경제적으로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이대로 가면 UAE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면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결정을 내렸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어요. 즉시 착수하라고 지시했는데 필요한 자금은 국부펀드에서 지원하고 허가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우디와 오만도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공동투자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팀장이 감사 인사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중동이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거였고 그 길을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중동이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는 이틀도 걸리지 않았는데 UAE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국영통신사를 통해 성명이 나왔는데 호르무즈 우회 운하 및 에너지 회랑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UAE와 사우디와 오만이 공동 투자하며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주계약자로 참여한다고 발표했는데 총 사업비 4천억 달러 규모의 5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어요. 저는 에너지부 사무실에서 그 발표문을 읽으면서 긴장했는데 이제 세계의 반응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특히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첫 반응은 예상보다 빨리 왔는데 발표 몇 시간 만에 미국 국무부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중동 인프라 개발을 환영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었지만 문장 곳곳에 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역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환경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기술적 타당성도 면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려를 표명하는 전형적인 외교 문구였는데 저는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유럽연합 대표부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더 직접적이었어요. 대규모 사막 개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는데 국제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독립적인 제3자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유럽 환경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안했는데 사실상 프로젝트 지연을 노리는 전략처럼 보였어요. 에너지 장관이 저를 불렀는데 국제 반응을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진짜 의도가 뭔지 파악하라고 했는데 표면적인 성명 뒤에 숨겨진 전략을 찾아내라고 말했어요. 저는 팀을 꾸려서 분석을 시작했는데 각국 언론 보도와 전문가 논평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었어요. 뉴욕타임스는 사막 운하의 환경 재앙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기사를 실었는데 생태계 파괴와 지하수 고갈을 경고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성 의문을 제기했는데 4천억 달러 투자가 회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어요. 독일 주요 일간지는 기술적 위험을 강조했는데 한국 기업이 과연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졌는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중동 정책 전문가들이 증언했는데 한 전문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가 약화되면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우려했어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문제라고 했는데 중동 국가들이 미국 안보 우산에 덜 의존하게 되면 동맹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는 한국의 역할을 문제 삼았는데 한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에너지 인프라를 장악하면 정치적 영향력도 커진다고 하면서 이건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미국 내에서 프로젝트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유럽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프랑스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동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유럽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유럽 기업들의 참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한국 주도권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때 직접적인 압박이 시작됐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UAE 국부펀드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접촉이었는데 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국제 컨소시엄 구성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미국 기업들의 참여 비율을 늘리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유럽투자은행에서도 비슷한 접촉이 있었는데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대신 유럽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 제안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주도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였는데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분석했어요. 에너지 장관이 보고서를 읽고 한숨을 쉬었는데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더 노골적인 압박이 들어왔는데
미국 대사가 UAE 외교장관을 면담 요청했습니다. 공식 회담이었는데 저도 배석했어요. 미국 대사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워싱턴이 이 프로젝트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지역 안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냐고 외교장관이 물었는데 대사가 대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이 약화되면 영내 군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또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보안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장관이 반박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호르무즈를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함대를 보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대안을 찾는 것까지 막으려 하느냐고 하면서 이건 주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사가 말투를 바꿨는데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의 참여 비율을 높이면 워싱턴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주계약자를 미국 기업으로 바꾸거나 최소한 공동 주계약자로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하청으로 참여하게 하고 전체 관리는 미국이 맡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프로젝트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주장했어요. 외교장관이 거절했는데 이미 한국과 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최적 조건을 제시했고 기술력도 검증됐다고 하면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어요. 대사가 표정이 굳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외교장관이 물었는데 대사가 애매하게 답했어요. 워싱턴이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나서 외교장관이 저에게 물었는데 다른 방법이 뭘 의미하는 것 같으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경제 제재나 금융 압박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부펀드 자산 동결이나 투자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면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며칠 후 징후가 나타났는데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UAE 국채 등급을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사우디와 오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압박이라고 해석했어요. 국제은행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눈치를 보는 거였는데 월스트리트 주요 은행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보고했는데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어요. 서방 금융권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물었는데 자체 자금만으로 가능하냐고요. 재무 담당자가 계산서를 펼쳤는데 국부펀드 자금을 최대한 동원하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우디와 오만 분담금까지 합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다만 다른 투자 계획들은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방 자금 없이 우리 돈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상황을 정리했는데 강대국들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었고 한국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충돌이 불가피해 보였는데 누가 먼저 양보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양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중동 국가들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는데 압박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로 한 거였는데 그 상징적인 순간이 한 달 후에 왔습니다. UAE 정부가 기공식 날짜를 발표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밝혔어요. UAE와 오만 국경지대 사막에서 공식 착공 행사를 연다고 했는데 세 나라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언론도 초청한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 생중계될 거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기공식 준비 태스크포스에 배정됐는데 현장 시찰을 위해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동쪽으로 2시간을 달려야 하는 곳이었는데 도로가 끝나고 사막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차에서 내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끝없는 모래 언덕이었는데 수평선까지 황금빛 사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날렸고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웠어요. 기온은 45도를 넘고 있었는데
몇 분만 서 있어도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이 이미 와 있었는데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건물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든 구조였는데 에어컨이 풀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맞이했는데 현장을 안내하겠다고 말했어요. 사막을 가로질러 걸었는데 발이 모래에 빠지면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100m쯤 갔을 때 측량 장비들이 보였는데 삼각대 위에 레이저 측량기가 설치돼 있었고 기술자들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국 팀장이 설명했는데 이미 3주 동안 정밀 측량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180km 전 구간을 조사했다고 하면서 지형 데이터와 지질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어요. 지하 안반층 위치도 파악했고 지하수 분포도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굴착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저 멀리 중장비들이 보였는데 거대한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노란색 도색이 사막에서 선명하게 눈에 띄었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장비라고 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사막용 굴착기라고 하면서 냉각 시스템이 강화돼 있고 모래 필터가 장착돼 있다고 설명했어요. 고온 환경에서도 연속 작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미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설계도를 펼쳐놓고 보니 상세한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첫 단계는 시범 구간 굴착이라고 했어요. 10km 구간을 먼저 파서 공법을 검증한다고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한 다음 전체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공식은 바로 이 시범 구간 시작점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상징적인 첫 삽을 뜨는 행사라고 말했어요. 기공식 전날 밤 현장에는 조명탑이 세워졌는데 사막 한가운데가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무대가 설치됐고 귀빈석이 마련됐는데 국제 언론사 카메라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위성 중계 차량도 와 있었는데 전 세계로 생방송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현장에서 묵었는데 컨테이너 숙소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였는데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첫 삽이 떠질 거였습니다. 강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동이 자기 길을 가는 순간이었고 한국이 그 길을 만드는 주역이었어요. 기공식 당일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정부 관료들과 외교 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100명이 넘게 왔는데 카메라를 설치하고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정상들이 도착했는데 헬기 3대가 사막에 착륙했습니다. UAE 국왕과 사우디 왕세자 그리고 오만 술탄이 내렸는데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도 함께 왔는데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거였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됐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UAE 국왕이 연설을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사막 위로 울려 퍼졌어요.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는 말이 명확했는데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던 시대를 끝내고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드는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이 운하는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독립과 자주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어요.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우리 운명을 좌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에너지 안보를 스스로 지키고 경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감사를 표했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파트너라고 말했어요. 70년 전에도 중동 발전에 기여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친구라고 칭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도 발언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중동 단결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만드는 인프라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외부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 길을 간다고 했는데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오만 술탄은 지리적 의미를 강조했는데 오만이 새로운 관문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만의 미래가 이 프로젝트와 함께 열린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대사가 축사를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과거 중동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는데 5년 후 개통식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기념 삽질 순서가 왔는데 황금빛 삽이 준비돼 있었어요. 세 정상이 함께 삽을 들었는데 카메라 셔터음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사막 모래를 떠올리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진짜 굴삭기가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 소리가 사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조종석에 앉아 있었는데 레버를 당겼어요. 거대한 버킷이 움직이면서 사막을 파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모래가 떠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됐는데 프로젝트가 실제로 시작된 거였어요. 굴삭기는 계속 움직였는데 리듬을 타면서 모래를 파내고 있었습니다. 덤프트럭이 다가와서 적재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굴삭기도 작업에 합류했어요. 기공식이 끝나고 정상들이 떠났지만 현장은 멈추지 않았는데 기계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공사가 시작된 거였는데 교대 근무로 밤낮 없이 굴착이 진행될 거였어요. 저는 현장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봤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거대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80km를 파겠다는 꿈이 현실로 구현되고 있었고 세계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CNN은 중동의 대담한 도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호르무즈 시대의 종말 시작이라는 제목을 뽑았고 로이터는 한국 기술이 중동을 바꾼다고 분석했어요.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첫 삽이 떠졌고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역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아부다비로 돌아오는데 백미러로 현장이 보였는데 조명탑 불빛이 사막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고 중동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중동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한 건 5년이 흐른 후였는데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 1년은 회의론자들이 많았는데 서방 언론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예측했습니다. 공사 지연과 비용 초과를 보도했고 기술적 난관을 강조했는데 곧 프로젝트가 중단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묵묵히 일했는데 계획대로 굴착을 진행했습니다. 첫 해 목표였던 30% 굴착을 정확히 달성했고 2년째에는 65%를 완료했어요. 3년째가 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정말 완성될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현장을 취재하러 왔는데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거대한 운하 모습에 놀랐어요. 이미 100km 이상 파여 있었고 물이 채워지기 시작한 구간도 있었는데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4년째에는 양쪽 바다가 연결됐는데 페르시아만 쪽과 오만, 해 쪽에서 동시에 파들어가던 운하가 중앙에서 만났어요. 그 순간 환호성이 터졌고 한국 기술자들이 서로 껴안았는데 불가능하다던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거였습니다. 마지막 1년은 마무리 작업이었는데 수문 설치와 항로 표지 설정 그리고 안전시설 구축이 진행됐어요. 파이프라인도 완공됐고 송전탑도 세워졌는데 통합에너지 회랑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이 왔는데 개통식 날이었어요. 저는 5년 전 기공식 때와 같은 장소에 서 있었는데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막이 아니라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푸른 물이 수평선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운하폭이 400m라서 강이 아니라 진짜 바다처럼 보였는데 양쪽으로 제방이 쌓여 있고 그 위로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개통식장은 운하 중간 지점에 마련됐는데 거대한 무대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부유식 구조물이었는데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UAE와 사우디와 오만은 물론이고 다른 걸프 국가 대표들도 왔어요. 한국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직접 전용기를 타고 온 거였습니다. 5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 대표들도 와 있었는데 초청받지 않았지만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그들 표정이 복잡해 보였는데 반대했던 프로젝트가 성공한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통식이 시작됐는데 UAE 국왕이 단상에 올랐어요. 5년 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더 힘차게 들렸는데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지 않는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만든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시대라고 강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회상했는데 서방 전문가들이 실패를 예측했고 강대국들이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고 선언했는데 중동의 의지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서 기적을 이뤄냈다고 찬사를 보냈어요. 한국 대통령이 축사를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5년 전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서 예산 내에서 기한 내에 완공했다고 강조했어요. 이건 한국과 중동의 우정이 만든 결과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첫 선박 통과 행사가 시작됐는데 수평선 저편에서 거대한 유조선이 나타났어요. 20만 톤급 선박이었는데 천천히 운하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개통식장 옆을 지나가는데 선체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갑판 위에 선원들이 서 있었는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조선이 통과하는데 14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지켜봤어요. 배가 움직이는 모습이 장엄했는데 사막을 가로지르는 선박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유조선이 오만해 쪽 출구로 빠져나갔는데 성공적인 첫 통과였어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축포가 올랐는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식 운영이 시작됐는데 대기하던 선박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유조선과 LNG 운반선 그리고 컨테이너선까지 다양한 선박들이 운하를 이용했는데 통행료를 내고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척이 넘는 선박이 통과했는데 수요가 예상을 초과했어요. 선사들이 안전성을 높게 평가했는데 드론이나 미사일 위협이 없는 항로라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평가 회의가 열렸는데 성과 보고가 이어졌어요. 운하 이용률이 계획 대비 130%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선박이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행료 수입도 월 1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투자 회수가 예정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어요. 파이프라인 가동률도 높았는데 하루 800만 배럴 원유가 수송되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천연가스도 계획량의 90%가 흐르고 있다고 했는데 호르무즈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어요. 국제 에너지 시장도 변화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만 원유 가격이 안정화됐습니다. 공급 불안 요인이 줄어들면서 프리미엄이 사라졌고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었어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중동 운하 개통이 에너지 시장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호르무즈 위협이 더 이상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새로운 공급 경로가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반응도 달라졌는데 초기 반대에서 협력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운하 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유럽 선사들도 정기 항로를 개설했어요. 강대국들이 결국 현실을 인정한 거였는데 운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5년을 돌아봤는데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로 시작된 혼란이 새로운 기회로 전환됐고 중동이 스스로 해법을 찾아냈어요. 보고서 결론 부분에 썼는데 미국은 바다를 통제하려 했다고 적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장악해서 중동을 관리하려 했다고 분석했는데 위기를 방치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중동은 바다를 열려고 했다고 썼는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독립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개방을 선택했고 의존이 아니라 자립을 추구했다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고 마무리했는데 한국의 기술과 중동의 의지가 만나서 역사를 바꿨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70년 전 사우디 항만을 건설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사막에 바다를 만들었다고 적었는데 과거의 신뢰가 현재의 협력으로 이어졌고 미래의 번영을 약속하고 있다고 썼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 창밖을 봤는데 아부다비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는데 저 너머 사막 어딘가에 운하가 흐르고 있었어요. 선박들이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에너지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러가고 있었으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바다가 바뀌었는데 호르무즈가 유일한 길이 아니게 됐어요. 중동이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됐고 강대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는데 기술로 중동을 도왔고 신뢰로 관계를 쌓았으며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시작된 위기가 운하 개통으로 마무리됐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 중동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였습니다.